KBS 1라디오 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출산율 반등의 신호일까요? 지난 2분기에 이어 7월과 8월에도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또 통계청의 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또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조금이나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추세를 변화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점 아닐까요? 정부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사회적 불이익이 아닌 메리트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저출생 골든타임 세계 각국의 해법은이란 제목의 특별기획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근했던 날씨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급변한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경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거란 예보도 나왔는데요. 또 라디오 주치의 오늘은 추워지는 날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일정을 시작한다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되기 전에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도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경주에서 APEC을 개최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APEC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이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회담, 다자회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참석하고요.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는 한일 양자회담 별도로 갖게 됩니다. 신임 베트남 주석, 브루나이 국왕, 캐나다 총리 등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역시도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귀국길에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깜짝 회동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도 역시 페루에서 한미, 한일 각각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서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예요. 우리나라 비롯해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이렇게 7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거시경제 상태, 환율 정책 어떤지 평가를 하는데 평가 후에 본인들이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해당할 때 그 심층 분석국 혹은 관찰 대상국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대미 무역 흑자가 얼마나 되는지,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상대로 이 나라가 얼마나 벌어들였고 얘네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세운 3가지 기준 중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2개에 해당하면서 관찰 대상국으로 오른 거고요. 그 2개가 뭐냐면 대미무역에서 우리나라가 1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7개국이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는데 6개국, 나머지 우리나라 빼고 6개국은 원래 지난 6월에도 원래부터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3년 작년에 11월에 이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올해 6월에도 보고서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재지정된 겁니다. 미국 재무부의 평가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했고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가 적시했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외환당국이 환율 급등세를 두고 구두 개입에 나섰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또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일 때만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인수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이 트럼프가 그동안 IRA라고 해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상당히 비판해왔던 사람이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이거를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바이든이 추진했던 전기차 의무화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 내용대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 전기차 구매할 때 1,000만 원가량 세액 공제해주는 혜택 그거를 없애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보통 트럼프하고 전기차 얘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단 테슬라 주가는 이 소식 나오면서 하락세를 크게 보였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급락했는데 막상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측에서도 이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게 이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 물론 테슬라 손해를 보겠지만 우리 경쟁 회사들이 타격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이득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좀 개의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에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자동차하고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체 수출 16%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그 IRA 이 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그 조 단위 투자해서 공장 제조시설 짓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 비롯해서 배터리 제조사들이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고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외국 업체들이 거기다 이제 투자하고 공장 지은 곳들이 러스트벨트 그 쇠락한 공업지대예요. 미시간, 조지아 이런 곳들인데 여기 지역민들에게 이 보조금 혜택이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공화당에서도 또 표를 얻은 지역이라서 실제 폐지까지는 이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로이터는 정권 인수팀이 앞으로 그 청정 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다즈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죠. 네, 이제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라서 오는 29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표결 전에 전원 퇴장을 했고 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결국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네. 이제 이탈표 여부에 또다시 관심이 모이는데 이번에는 그 이탈표 기준이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표의 이탈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결돼서 또다시 폐기 처리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미뤘던 내용이고 그럼 이거 친윤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망이 엇갈리긴 했지만 결국에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걸 당론으로 세우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총에서 표결 없이 결정을 제안을 했고요. 가뜩이나 이제 뭐 잡음이 많은데 야당에 맞서는 내용까지 우리가 뭐 분열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입장이 보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특별감찰관 추천과 연계됐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어요. 네, 이번에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게 총 4명이에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또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빌미로 돈을 건넸다고 하는 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인데 모두
신문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2명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된 거예요. 나머지 예비 후보자라는 2명은 불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7,600여만 원 이것이 보궐선거 공천 대가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구속을 가른 핵심은 증거인멸 우려였어요.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차명 선불 쿠폰을 사용하거나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했다는 점 이거를 검찰이 문제 제기했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명태균 씨는 막내딸 사진을 PPT로 띄워가면서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실제 공천에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발휘한 게 맞는지 이거를 밝히는 것에 집중할 전망이고요. 또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에 명태균 씨 개입한 의혹 등도 파헤쳐 볼 걸로 보여집니다.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텔레그램 대화 사진을 보면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러자 그 김건희 여사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그 사람이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음. 이러고 답했고요. 또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겠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부터 만나서 포섭해 나가는 게 답이다. 이런 답장이 옵니다. 어쨌든 간 지금 현재 핵심인 2명이 모두 구속이 됐고 그러면 이제 공천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비롯해서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 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오늘 나오죠. 네, 오늘 나오는 거는요.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입니다. 1심 선고 공판이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진행이 돼요. 이게 20대 대통령 선거 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2가지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라는 게 골자입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때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했고 또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하고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인 거고요. 네. 지금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재판이 4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선고예요. 앞으로 정치 생명,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여기서 벌금 100만 원이냐 아니냐. 그게 판가름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1심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그러면 다음 대선에 출마 못하고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 자격 잃어버리는데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다 하면 불법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3분입니다. 정부는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 출생률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골든타임 세계 각국의 해법은 이라는 제목의 특별 기획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베를린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를린입니다. 독일은 출생률 반등에 성공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잖아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1994년 합계 출산율이 1.24명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들여다보면 독일 통일 직후인 1990년 동독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52명이었는데요. 1994년에는 0.77명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만큼 지금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하지만 독일 정부의 빠른 대처로 출산율이 반등했고요. 지난 2021년에는 1.58명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최근 2년 사이 독일의 출생률이 1.4%로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독일의 출생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면서요.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대 독일 사회는 가부장적인 성격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를 강조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치 정권 때 히틀러는 이상적인 여성은 희생정신과 이타심을 가진 성품을 가져야 하고, 또 독일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푸른 눈동자와 금발을 가진 아리안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잘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무로서 부여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여성들은 남성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함으로써 이런 가부장적인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 때는 구서독 지역에서는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주부로 남는 것이 소위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높은 세금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 구동독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통일 후에는 여러 가지 인권 정책의 개혁과 함께 여성 노동의 질적 양적 향상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직에 최소 여성 직원의 수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는데요. 2022년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넘어서서 50.9%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즉 이것은 여성들의 직업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독일 정부의 대책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충분한 기간의 출산 휴가, 부모 휴가, 경제적인 혜택으로서 자녀 수에 따른 세금 인하와 부모 수당, 어린이 수당, 그리고 홀부모 가정의 경우 생활비와 교육비 지원, 특별 의료 혜택 등 총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 전부터 후까지 총 14주인데요. 조산, 쌍둥이, 기타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도 2주 동안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한쪽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최대 3년 동안의 무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고 3년째 휴가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서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경제적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부모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산 전에 소득이 없거나 소일을 한 경우 최소 월 300유로, 약 4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면 출산 전 소득이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공제한 후 2,770유로 이상인 부모는 최대 금액인 1,800유로, 약 260만 원에서 270만 원을 받게 되는 등 소득에 따라서 부모 수당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 한 명당 평균 200유로에서 300유로, 약 30만 원에서 35만 원 가량을 첫 직업 교육이나 대학 교육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수입이 적은 가정의 자녀는 의무 교육이 끝나고 직업 교육에 해당되는 11학년부터 직업 교육과 대학 교육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국가 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 혜택에 있어서도 12세 미만의 자녀와 한쪽 부모가 함께 휴식을 위한 약 3주 동안의 의료 휴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만한 지원 조치도 뒤따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 연방 노동청은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는 타가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직접 나서서 직원의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자체적인 보육 시설을 마련할 경우 지원금을 주고 또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 후보가 될 수 있는 인정서를 수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직장 안에 독립적인 미니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혹은 다른 주변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공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경우에도 회사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무 시간에 따른 유동적인 타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휴일 근무 혹은 늦거나 이른 시간 근무, 연장 근무가 요청되는 경우에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회사 타가시설이 근무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되고 있어서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저출생 극복 사례로 꼽히긴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요. 뭐 독일의 워킹맘들의 고충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이런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노동을 병립할 수 있는 소시민들 위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일은 2013년도에 만 1세 이상의 모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대중교통 30분 이내, 주거지 5km 이내에서 어린이집을 찾아주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내에 약 43만 개의 타거소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독일 초등학교의 경우 낮 12시에서 1시 정도에 마치는데요. 하교를 한 후에 초등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거의 없어서 워킹맘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줄여야만 합니다. 네. 출생률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이야기, 독일 베를린의 김지혜 통신원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를린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전문가 인터뷰 이어가 볼 텐데요. 저출산 고령사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통신원 연결을 통해서 독일이 여성의 인권, 적극적인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일 가정 양립 정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독일 사례가 보여주듯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려면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네. 이게 돼야 되고 또 가족 친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가정 양립 이퀄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더하기 가족 친화 경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이런 걸로 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시기까지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육아휴직 등으로 대표되는 가족 친화 경영이 여전히 걸음마 상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은 참 수많은 가족 친화 경영 목록 중 하나에 불과하고 사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노사 합의만 본다면 아이가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제한 없이 유연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 이른바 육아 지원 3법이 통과됐고요. 또 정부가 최근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조금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법 통과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지원 금액이 커졌어요. 네. 예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커다란 흐름이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성평등 문화의 확산이라든지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이런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개혁 없이는 완전히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잠깐 그 정책의 출산율 반등 효과는 있겠지만 출산율 자체가 약간 올라간다 하면서 계속 낮은 수준에서 정체 전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좀 지나치게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꾸려져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복지 선진국에서도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근로자의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관련 비용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 조세 세금을 정부 재원으로 이제 가족 펀드 같은 재원을 만들어서 소득 비례로 저소득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중산층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육아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대책을 좀 결국
정부가 어떤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이제 이런 그 육아를 지원하는 지원 대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가족 펀드 같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육아 지원 정책만 확대할 뿐 실질 사용률 증대, 그러니까 출산 육아나 뭐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만한 뭐 독려책 마련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제 기업에서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가족 친화 경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연 탄력 근무, 뭐 재택 근무라든지 육아의 근로시간 단축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좀 더 법적인 그 제한을 넘어서서 아이가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회사에 아이와 부모가 와서 아이가 옆에서 한두 시간 정도는 숙제하고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방을 만든다든지, 네. 굉장히 그 좀 섬세하게 아이를 낳은 부모가 먼저 키운 그 선배 근로자가 뭐 멘토 멘티 이런 관계도 만들어준다든지, 굉장히 많은 섬세한 어떤 그런 그 이제 가족 친화 경영 목록의 실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께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적 가족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민주적 가족 관계라는 것이 이 부계혈통주의, 아빠의 가계도를 따르는 어떤 부계혈통주의가 사라진 가족 관계다. 아직은 이 부계혈통에 따른 가족 관계 양상이 견고하게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뭐 쉽게 네. 좀 생각하면 저출산 요인 중에 하나가,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엄마의 독박육아 경력 단절. 그런데 엄마가 경력 단절하면은 가장으로서 아빠의 부양 부담.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 안 생겼다 하더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도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든지 아니면 낳아도 하나만 낳고 끝내는 건데, 우리가 이거 이제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토대가 되는 게 그건 이제 부계혈통주의예요. 그래서 뭐 가장으로서의 아빠, 내조자로서의 엄마, 이런 인식이 사라져야 되는데, 실제로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성들도 결혼하고 아이 낳았다고 해서 취업 활동을 그만두려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독박육아 경력 단절 이런 문제 의식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정착하는 그런 민주적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되면은 그 외에 또 부계혈통 유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족 관계들이 좀 민주화되지 않겠느냐, 평등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나는 육아도 또 가사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남성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네. 늦둥이 키우면서 좀 반반 육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스스로 깨닫게 되셨다고요. 네, 그 아빠도 화이팅입니다. 많은 아빠들이 가사 돌봄 노동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실행하는 아빠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천을 하는. 네. 근데 여전히 이런 가사 돌봄 노동을 조직하는 주체는 엄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만나러 아빠들이 가지만 학교 선생님과의 약속은 엄마가 잡는다든지, 맞아요. 학원을 데리고 다니면 아빠들이 하지만 그 뭐 학원 가고 뭐 어디 가고 그 아이의 일상은 엄마가 조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직접 조직하고 기획하는 것까지 나누지 않으면 실질적인 반반은 아니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실행하는 아빠들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고 반가운 현상인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조직, 기획하는, 제가 그걸 실행을 반반 부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 반성하건대 기획 조직을 내가 반반하지는 않았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와닿는 말씀이신데요. 네. 아빠들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또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가족 친화 경영의 해법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기업이라는 게요, 이제는 오래 우리 회사에 다니면서 전문 지식을 축적한 그런 전문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짜야 글로벌 경쟁에서 원천 기술이나 개념 기술, 독자적인 기술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인식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 동안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나를 대체할 노동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내 일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소명으로서 내 일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그 사용자와 근로자 차원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해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 역시 독일의 사례에서 좀 참고할 만한 모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일에서도 인구 정책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 개별적으로 들어갈 때 인구 정책이라는 말 안 쓰고 가족 정책, 이민 정책, 노동시장 정책 이렇게 각 개별 정책 영역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족을 원하고 만들 수 있는 가족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러지 인구 정책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가 줄었다 이런 메시지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통시킬 네.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인구 위기는 사실은 관계의 위기, 가족의 위기가 모여서 나온 현상이다. 결국은 관계를 맺고 연애를 하고 그래서 또 결혼을 해서 가족을 또 만들 수 있는 어떤 이 관계를 맺는 인생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이제 저출생으로 바꾼 데 이어서 육아휴직을 육아 몰입 기간으로 또 경력 단절 여성 대신에 뭐 경력 보유 여성 이렇게 말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그 언어의 그린 워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말은 근사하게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사하게 자입하고 이제 표현도 바꾸지만 실행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력은 엄연히 단절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네, 그게 현실인 거죠. 네, 그 경력 단절 현상을 직시하려면 명칭이 있어야 돼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 건수가 늘면서 출산율 반등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교수님 좀 조언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이런 개별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별 정책을 퍼즐 조각으로 비유한다면 그런 개별 정책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그림이 어떤 모습인지 한국 사회에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비용 지원이라는 개별 정책을 아무리 많이 퍼즐 조각을 도입을 해도 교육 정책에서 부모들이 지출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 압박 비용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개별 정책이나 출산 장려금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하는데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이제 교육개혁이라는 어떤 그 청사진을 통해서 부모들이 지불해야 하는 압박 비용이 사라질 수 있다는 한국 사회의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저 정책들이 효과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사회적 분위기가 반전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래서 좀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큰 그림, 정책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대가리 희거든. 이것이 매미를 마다한다. 또 이것이 알 감추듯. 이 세 개의 속담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갈 삼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까마귀입니다. 속담 까마귀 대가리 희거든 이란 말은 도무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고 기한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기도 합니다. 또 까마귀가 매미를 마다한다라는 속담은 본디 좋아하는 것을 짐짓 싫다고 거절할 때 이를 비꼬는 말인데 여기에서 메밀 대신 고욤과 보리 또는 오디를 넣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알 감추듯이라는 속담은 까마귀가 알을 물어다 감추고 나중에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는 데서 나온 말로 제가 둔 물건이 있는 곳을 걸핏하면 잘 잊어버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참고로 까마귀가 12번 울어도 까옥 소리뿐이다 라는 속담은 마음속이 검은 사람이 아무리 짓거려도 그 소리는 하나도 들을 것이나 이로운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어제부터 전국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서울은 지금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경북 지역에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도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강원 동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15도 아래로 내려가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등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청주와 대전, 강릉, 전주 20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 대표는 완벽한 무죄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명태균 씨를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이송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은 취임 전까지 해외 정상과 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시바 일본 총리 내각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일본 사도광산 희생 노동자의 추도식 논의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제 끝났는데요. 수험생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 표정에 홀가분함이 묻어났고요. 곳곳에서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롯데월드를 찾았다는 한 수험생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났다는 걸 기념하고 싶어 놀이공원을 찾았다며 폐장할 때까지 있고 싶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영화관이며 코인 노래방이며 그간의 시름은 내려놓고 자유를 만끽하는 수험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살짝 허무하기도 또 후련하기도 하다 말하는 수험생들도 많았고요. 입시가 다 끝나면 운전면허 따서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 대학 가서 CC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학과 점퍼 입고 MT 가는 게 로망이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후련함을 만끽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우리 수능 풍경을 흥미롭게 봤다고요. 네, 진풍경도 이런 진풍경이 없었을 텐데요. 영국 BBC 방송은 수능을 한국 음가대로 그대로 표기한 기사에서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항공기가 통제되고 버스와 택시는 경적을 울리지 말 것을 권고받는다. 이날도 짧은 침묵이 한국 전역을 뒤덮었다 전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중독성 때문에 집중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수험생들 사이 이른바 수능 금지곡이 됐다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AFP통신도 수능날 아침 풍경을 전하면서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교회나 절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영역별 시험 시간에 맞춰 국어 영역에서는 지문을 명확히 읽을 수 있게 해달라, 수학 영역에서는 계산을 수월히 할 수 있게 해달라 구체적인 기도 내용도 흥미롭게 봤고요. 또 교회를 직접 찾아갈 수 없는 부모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로 기도회가 열리는 모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분석이 많아요. 네, 킬러 문항이 없는 비교적 평이한 시험이었다는 평가가 보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올해 6월과 9월은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오간 시간이었죠. 작년 수능에 이어 올해 6월 모의평가는 불시험으로 출제됐고 반면 9월은 이른바 물시험으로 출제됐는데 이번 2025학년도 수능은 작년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BS 교사단과 입시업계는 특히 이번 국어, 수학은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며 공교육에서 학습한 기본적 독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평가했고요. 9월 모의평가보다 체감 난도가 높아진 문항이 있지만 수험생들의 준비가 더 됐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체감 난도는 9월 모의평가 수준일 것이다. 9월 이후 착실히 공부해온 학생이라면 9월과 유사한 편안한 시험이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의대는 이번 수능이 의대 증원 여파로 상위권 N수생의 재도전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데요. 평이한 수준의 난도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이 때문에 이번에도 9월 모의평가처럼 만점자가 4자릿수를 넘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원점수로 고득점을 받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는 국어 수학에서 거의 만점에 준하는 점수가 요구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적분 등 수학 선택 과목의 난도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일부 까다로운 한두 문항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네, 올해 수능이 끝난 뒤 국어 영역 지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높아진 관심 때문인지 이번 시험에선 AI가 다양한 영역의 소재로 등장했는데요. 국어 영역 공통 과목인 독서에서는 지문으로 영상 생성을 위한 인공지능 확산 모델이 출제됐는데 이 노이즈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등장했다고 합니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처럼 한 문장에 노이즈가 무려 5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문제를 본 수험생들 그야말로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가사 중 아파트를 반복해서 부르는 로제 아파트가 생각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택 과목인 사회문화에서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일반인 데이트 프로그램 형식을 참고한 듯한 지문이 나와 이색 문항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한국지리에선 한 방송사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에 앞서 제작한 방송용 대본이 지문에 출제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또 반등하고 있어요. 네, 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4,700억 원 넘게 던지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4만 9,900원으로 마감하면서 심리적 방어선인 시총 300조 원도 붕괴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주가는 그래도 오늘장 반등에 성공해 장중 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올해 내내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은 올해 들어 11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해 기관과 외국인이 판 물량을 그대로 받았는데 NH투자증권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76만여 명의 투자자 중 98%가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 금액이 역사상 높은 수준이란 점도 우려할 만하고요. 그럼에도 삼성은 삼성이다. 주가가 4만 원대로 주저앉자 증권가에서는 낙관적인 매수 보고서가 3건이나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약재가 대부분 반영돼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 5년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인 1.5배도 크게 밑돌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달러 환율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7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겠다 밝히기도 했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따라서 내년 환율은 상반기까지 오르고 하반기에 내려가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잠하나 싶었는데 전기차 화재가 또 발생했어요. 네, 어제 경기 용인과 충남 아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경기 용인에선 한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차량은 2020년식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었다고 하고요.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 뼈대만 남고 주차장도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났는데요. 2021년식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고 모두 국내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었고 충전 중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경찰은 배터리 과열 문제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을 정밀 감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네,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양형 사유를 설명했고요. 특히 건장한 성인 남성이 피고인이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9세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미래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점, 또 초범이라는 점과 법정에서 죄책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덧붙였는데요.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판단에 있어 많은 고민을 거쳤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가 내려진 이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누리꾼들도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한 누리꾼은 남의 집에 침입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살인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기 집에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살아라 이 말이느냐, 가해자는 형을 살고 나와도 30대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의 말처럼 당시 상황만 되짚어봐도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차례나 전화를 걸고 집 근처를 찾아가 스토킹을 일삼고 결국 잠긴 문까지 따고 들어가 자고 있던 사람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30분이 넘도록 폭행을 가했는데 검찰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징역 12년은 솜방망이의 처벌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어서 스포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쿠웨이트를 3대1로 꺾고 4연승으로 조 선두를 굳게 지켰어요. 네, 허벅지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 공격을 이끈 대표팀은 쿠웨이트 원정에서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긴 크로스를 올리자 장신 공격수 오세훈 선수가 펄쩍 뛰어올라 헤더 선제골로 마무리하면서 지난달 이라크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 2경기 연속골의 감격을 누리기도 했고요. 또 10분도 채 안 돼 추가골까지 뽑아냈습니다. 황인범과 이재성, 손흥민이 물 흐르는 듯한 원터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수비를 허물었고 손흥민이 문전을 파고들다 상대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내 직접 마무리하면서 A매치 통산 130번째 경기에서 50호 골을 터뜨리며 한국 선수 최다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두 골차 리드를 아는 대표팀은 후반 15분 상대 예리한 발리슛에 한 방을 얻어맞고 실점했지만 실점 직후 손흥민 대신 배준호를 투입해 분위기를 바꿨고 이 교체 카드가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황인범의 예리한 침투 패스를 받은 배준호가 침착하게 수비 한 명을 제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찔러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4연승을 달린 대표팀은 B조 선두를 굳건히 지키면서 본선행에 한 발 더 가까워졌는데요. 대표팀은 훈련장 환경이 좋은 쿠웨이트에 남아 조직력을 더 다진 뒤 오는 일요일 팔레스타인전이 열리는 요르단으로 이동합니다. 네, 날씨 소식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요. 네, 가을답지 않게 포근하던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인데요.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3에서 8도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비가 올 가능성도 있는데 일요일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하루하루 조금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가 뚝 떨어져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낙폭을 보인다고 하네요. 네. 서울의 경우 17일 아침 기온이 8도에서 18일 0도로 하루 새 8도가 내려갈 전망이고요. 파주는 6도에서 마이너스 4도로 10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일요일과 월요일 내륙에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갑작스러운 쌀쌀한 날씨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차차 풀린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요즘 날씨 나가실 때 겉옷 꼭 챙겨 다니시고요.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의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커지는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요즘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크게 변화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했다 이완했다를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혈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뇌졸중 발생이 커지거든요. 특히 이 아파트가 아닌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 예전에는 신문 주우러 아침에 나가셨다가 쓰러지시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침에 갑자기 차가운 데로 나가면 혈관이 탁 수축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갑자기 추운 데 나가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자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환절기 주의해야 할 뇌혈관 질환,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뇌졸중은 어떤 질환이에요? 네, 이름이 뇌졸중이거든요. 네. 뇌가 졸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이 뇌졸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경색, 또 하나는 뇌출혈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로 가는 그 부분에 이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네. 뇌출혈은 일정 부위의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그리 나와서 거기가 눌리면서 뇌세포한테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가는, 그래서 뇌 손상이 일어나는 병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뇌경색 환자들은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병원에 가면 그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조금 더 예후가 좋아질 수 있죠. 출혈보다는. 보통 병명에는 증자가 많이 붙잖아요. 근데 네. 뇌졸중은 증이 아니라 중을 써요. 이거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뇌가 졸도하고 있는 중. 아. 그래서 중자가 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증이 아닙니다. 네. 네. 흔히들 뇌졸중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위험성이 크죠. 그렇죠. 이 뇌졸중은 정말 위험한 병이에요. 한국인 사망 원인 4위에 속하고 성인이 장애를 갖는 원인 질환 1위에 꼽힙니다. 그만큼 문제가 한번 생기면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이 뇌졸중은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팍팍 올라갑니다. 55세부터 10년이 넘어가면 2배씩 증가해요. 네. 65세가 되면 2배, 75세가 되면 또 2배니까 네, 훨씬 네. 더 많이 올라가죠. 네. 또 85세는 그거에 또 2배니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뇌졸중 환자가 많은데 이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뇌졸중 신규 환자 심층 분석을 해봤더니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의 45%가 발병 10년 내에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더 빨리 사망률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만 뭐 주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럼요. 이 청년기 뇌졸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50세 이하의 분들한테서 뇌졸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동맥경화라는 건데, 동맥이 이 피를 심장에서부터 보내주는 그런 혈관이잖아요. 네. 이게 딱딱해지면 추웠거나 더워질 때 신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지면 좁아지고 더워지면 넓어져야 되는데 네. 더워졌을 때 넓어진 다음에 수축이 안 된다든지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이 안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맥경화가 생기고 나면 이 뇌졸중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 동맥경화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져서 혈관의 50% 정도가 막힐 정도까지 돼야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전까지 내가 동맥경화가 생겼는지 이것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면
이미 그 전에 한 2, 30년 전부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왜 중요하냐. 네.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서 이 뇌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골든타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뇌졸중이 발생하면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 그다음에 1시간이면 1억 2천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혈관을 다시 뚫어주면 뇌세포가 안 죽게 되니까 우리 기능이 떨어지질 않게 되죠. 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느냐. 4시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병원 응급실 수술실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뭐 딴 걸 노력하고 막 깨우고 만지고 뭐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바로 병원을 가야죠. 이렇게 가서 우리가 혈전 용해제라고 그래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약제가 있거든요. 이걸 사용을 하면 그게 뚫어지면서 장애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꼭 지키셔서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대응이 늦어지면 어떤 후유증이 남아요? 심각하죠. 이 후유증은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다리를 쓰기가 어려우신 이런 부분들을 보시잖아요. 잘 걷지를 못하시고 팔이 한쪽으로 이렇게 수축이 돼가지고 안 펴지시는 것들. 이게 바로 운동 기능 장애가 온 거죠. 뇌졸중 때문에. 또 말을 잘 못하시고 침이 옆으로 흐르는 이런 상황도 안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 의식장애가 와서 아예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골든타임을 정하는 거고 이 만약에 이 뇌졸중이 한번 발생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잘했는데 그래도 3명 중에 1명꼴로 장애를 갖고 산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시고 빨리 가셔서도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선 위험 신호를 좀 잘 감지해야 할 텐데요. 뭐 전조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 때는 이미 이제 뇌졸중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시야가 잠깐 블랙아웃 같이 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도 안 보인다든지 이런 상태가 오거나 네. 반이 안 보인다든지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실조가 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안 돼요. 팔을 들어봐 그러면 한쪽은 들어가는데 한쪽이 안 들린다든지 네. 걸으려고 그러는데 한쪽이 잘 안 걸어져서 옆으로 자꾸 쏠린다든지 이런 이제 운동 실조가 올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감각이 이상해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말이 어눌해집니다. 네. 발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혀가 제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입도 제 모양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즉각적으로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혹시 가족력처럼 뇌졸중을 유발하는 요인 같은 게 있어요? 있죠. 제일 큰 건 고혈압입니다. 두 번째가 당뇨병, 세 번째가 고지혈증인데요.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이 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뇌졸중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140에 90 이상인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이 당뇨병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2배 정도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 질환하면 선천성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 부정맥, 심방세동, 협심증, 심부전 이런 병들도 이 뇌졸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병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고지혈증 다 아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거,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또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이때도 뇌경색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일단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은 뭐 일단 잘 재보셔야죠. 잘 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집에 혈압계가 없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네. 구비를 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때는
누구나 다 연세가 많은 분이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네. 점점점 젊어지는 사람들도 체중 관리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체중계가 아니라 혈압계를 하나씩 구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재보셔야 되고 쟀을 때 130에 80보다 높은 경우가 한 번씩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점점 많아진다. 이때는 이제 바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혈압을 잴 때 잘 재야 돼요. 혈압을 잴 때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재도 안 되고 너무 낮추게 해서도 안 되고 심장 높이에 이 커프라는 걸 감아야 제대로 혈압을 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혈압 잴 때는 적어도 5분 이상 안정을 하고 휴식을 한 다음에 재야 되고 커피나 담배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을 재야 되고 그다음에 등을 잘 기대고 편안한 상태로 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든다 이럴 때 재면 또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잘 다녀와서 편안한 상태에서 재야 되고 또 샤워나 목욕한 다음에 재면 혈압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때는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야 되니까 이런 걸 잘 확인하셔서 재야 되고 이걸 계속 적어 놓으셔야 돼요. 변화를 봐야 되니까 한 번 재서 내가 다 기억할 거야.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 일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당뇨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네, 당뇨. 공복 혈당만 재가지고 나 정상이야. 아우, 나 조금밖에 안 높아.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를 하실 때는 식후 혈당을 꼭 재야 돼요. 식후 네. 2시간 혈당을 재셔서 그 식후 2시간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을 잘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3개월 동안 당이 얼마나 잘 조절됐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6을 안 넘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7 이하로 관리를 해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6을 넘으면 이미 이제 당뇨병이기도 하고 관리가 조금 덜 되기 시작한다는 표시고 6.5를 넘으면 이제 완전히 당뇨병이라고 진단도 하지만 혈당도 이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확인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선 식습관도 잘 챙겨야 한다고요. 그렇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음식들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혈압을 올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짠 음식. 네. 근데 짠 음식 이러면 감이 잘 안 와요. 뭐가 짠 음식일까? 뭐 염장한 뭐 우리가 잘 먹는 젓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물이에요. 이 국물을 소금을 탄 국물을 그냥 다 마시니까 염장한 거 몇 개 먹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금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물을 줄이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팁이에요. 국물은 좀 될 수 있으면 적게 드십시오. 한국인이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음주와 흡연 이 둘 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흡연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뇌졸중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두 번째 음주 이것도 계속해서 문제를 유발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과음이 문제예요. 이게 정말 이 사회적인 음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맥주 한 캔 정도 먹는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위험하다고 볼 수 없는데 과음하시는 것들이 문제고 과음하시는 분은 이미 알코올 중독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네네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 있을까요? 뭐 운동 중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운동이 따로 있지는 않죠. 운동은 주기적으로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5회는 해라라는 게 이제 규칙적인 운동의 기본이니까 이걸 예전에는 꼭 매일매일 해서 5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최근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한 번에 다 하고 나머지 날은 놀아도 된다. 그래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게 30분씩 5일이면 150분이거든요.
150분을 한꺼번에 운동하고 예를 들어서 등산을 뭐 한 서너 시간 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사실 운동량을 좀 적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이런 걸 잘 이용하셔서 운동이 우리 몸에 주는 좋은 효과를 잘 얻으시면 좋겠어요.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날씨가 추워지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자넷 잭슨의 When I Think of You. Baby, anytime the world gets crazy, all I have to do to calm it is just think of you. 'Cause when I think of you, baby, nothing else seems to matter. 'Cause when I think of you, baby, all I think about is our love. I just get more attached to you when you hold me in your arms and squeeze me. Then you leave me making me blue. 'Cause then I think of you, baby, and nothing else seems to matter. 'Cause when I think of you, baby, all I think about is our love. So in love, so in love, so in with you, so in baby, so in love, so in love, so in with you, so in love. So when I think of you, when I think of you. When I think of you, when I think of you. Bass.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622님이요. 제가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요. 정말 먹고 싶지 않습니다. 식단 관리를 잘하면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끊을 수 있죠. 이 뭐 고혈압약 끊을 수 있는 분들 꽤 많아요. 체중 줄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운동량 충분히 가지시고 제대로 된 이 생활 습관을 가지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돼서 끊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마을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혈압이 높든 안 높든 혈압약을 먹게 하고 한쪽은 안 먹게 하고 그러고 시간을 쭉 지나갔는데 혈압이 있든 없든 혈압약을 먹은 사람이 훨씬 오래 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혈압약을 먹는다는 것은 본인한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나를 정말 좋게 만드는 약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약을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먹는 게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요? 너무 거부감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7344님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추울 때 나가면 어지럽다고 하시는데요. 관련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련이 있다면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 안 나가시도록 잘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나가시기 전에 꽁꽁 잘 싸매시고 또 몸을 많이 움직여서 혈액 순환이 좀 잘 되게 만든 다음에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37님은요. 가끔 머리 오른쪽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스물스물 네. 거리는데요. 혹시 혈관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하셨어요. 네, 머릿속 혈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만약에 혈관에 이상이 있어도 피부 또는
두피에 있는 혈관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네. 거의 가능성은 없어요. 뭐 99%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 부분을 좀 문질러서 그런 느낌을 좀 없애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근감소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챙겨야 하는 이유가 뭔지 꼼꼼히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를 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리 참여하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요.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참여는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이 곡,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 정말 반가운 이름을 한 분 모셔와 봤는데요. 모셔왔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려 42년 만에 유재하의 새 노래가 발표가 됐어요. 아마 뭐 신문 지상이나 음원 사이트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맞나 하고 눈 비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신곡이고 사실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좀 특별한 곡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7일에 발매됐고요. 신곡은 별같은 그대 눈빛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82년에 유재하 씨가 한 심야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 라이브로 부른 곡을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뭐 노이즈를 좀 정리하고 목소리를 좀 살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음원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재하 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요즘 같은 계절에도 참 잘 어울리는 가수인데요. 뭐 시대에 박제된 천재 뭐 이런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아티스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사고로 떠나게 된 그 시점도 첫 번째 앨범이 발표된 지 뭐 2개월 정도 지난 이후였어서 여러모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유재하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시에는 이제 젊고 반짝반짝한 젊은 아티스트가 세상을 아쉽게 떠났다 뭐 이 정도 느낌이었다면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뭐 요즘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선배 아티스트로 언급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여러 면모들이 있는데 굉장히 한국적인 서정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단아하게 완성이 된 아름다운 노랫말과 멜로디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가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딴따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던 대중가요의 이제 웰메이드라고 요즘은 많이 이야기하죠. 뭐 클래시컬한 선율이랄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감성을 집어넣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이후에 그의 음악에 영향받은 후배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어요. 직접적인 언급뿐만이 아니라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같은 그 대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아티스트가 배출이 되고 있어서 거의 뭐 지금은 한국 대중음악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앨범이 딱 한 장이잖아요. 맞아요.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거의 전곡이 사랑을 받았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한 장만 남기고 갔다는 게 아직도 좀 신기할 정도인데요. 87년 8월에 발표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앨범이 유일한 작품입니다. 당시에 이제 앨범 내기 전에 이런저런 음악 활동하면서 모았던 당시 돈 800만 원 정도로 만든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싱어송라이터들은 당연하긴 한데 전곡 작사, 작곡, 편곡에 이제 뭐 악기도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작업을 해서 원맨 밴드처럼 원맨 앨범처럼 만든 작업입니다. 언제 들어도 빛바래지 않은 그 네. 깊이가 남다른 작품이죠. 오늘은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이 앨범의 첫 곡이거든요. 저는 이 유지아 씨의 감수성도 좋지만 이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센스 있는 면모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곡은 뚜루둔둔 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의 어떤 그 설레는 감정이 자신의 생애 첫 데뷔 앨범을 내는 신인 뮤지션의 패기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해서 굉장히 아끼는 곡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올게요. 따르릉 소리 전화를 들면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 보고픈 마음 가눌 수 없어 큰맘 먹고 전화했대요. 햇님이 방진 달님이 빙긋 우리들의 사랑을 지켜봐주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난 얼마만큼 그대 안에 있는지 그 입술로 말해보세요.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왔다고 말이에요. 만나면 때론 조그만 일에 화를 내고 돌아지지만 그래 그 다음엔 화해해놓고 돌아서서 나 혼자 웃네. 새들이 서고 꽃들이 수근 우리들의 사랑에 질투라도 하는가 봐요.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난 얼마만큼 그대 안에 있는지 그 입술로
이제야의 우리들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네. 87년도에 발매한 곡이잖아요. 네.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해요. 옛날 노래란 느낌은 확실히 있어도 뭔가 그 세련됨이라는 네. 것이 시대를 지나오면서도 닳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저는 이 곡은 특유의 그 엇박이 되게 좋거든요. 뭔가 리듬을 맞추려고 하면 다단 하는 그 센스가 너무 좋은 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음악을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역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한양대 음대 의 작곡가 이제 81년생 생이란다. 81학번으로 네,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실용음악과 뭐 이런 것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음악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클래식을 전공하는 게 맞았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클래식계에서도 사실 대중음악을 아직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마 이 81학번 그 한양대 음대 동기가 우순실 씨, 잃어버린 우산을 부른 그 가수분이신데 이제 가요제에 나가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학교에서 제적이 되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아직은 좀 뭐랄까 대중음악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유지아 씨는 그때부터도 클래식을 꾸준히 하면서도 한편으로 재즈, 대중음악 이런 것들과 이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접목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학 시절에도 밴드 활동을 계속해서 했었고 그리고 요것도 유명한 그 일화지만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디스트로 영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은 당대에 엄청난 테크니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아직 학생 어린 나이에 영입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래 활동은 못하고 한 2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나왔었고요. 사실 그 뒤에도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도 또 보통 실력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키보디스트로 활약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클래식 전공자라는 게 이 앨범에서도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 키보드 연주도 아마 들어보시면 뭐 이제 화성적인 부분이나 스케일 같은 것에서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이 또 특성이었습니다. 유지아 씨 이야기하면 한국 발라드와 연결해서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한국 발라드에도 이 풍성한 오케스트라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감성 깊게 들어갈 때 이 당시에 그 한양대 음대 재학 중이던 친구들 을 많이 섭외해서 음반에 참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친구들도 내가 클래식 배우면서 대중가요에 연주를 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 어떤 뭐랄까 과도기 같은 가운데에서 멋진 명곡이 참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말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곡이라도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맞습니다. 곡 함께 들어볼까요? 그대 내 품에 준비해봤는데요. 이 곡은 또 김현식 씨의 목소리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준비해봤습니다. 네, 유자의 그대 내 품에 듣고 올게요. 별 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앉고 싶어라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술잔에 비치는 어여쁜 그대의 미소 사르르 달콤한 와인이 되어 그대 입술에 닿고 싶어라 내 취한 두 눈엔 너무 많은 그대의 모습 살며시 피어나는 아지랑이 되어 그대 곁에서 맴돌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어둠이 찾아들어 마음 가득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그대 내 품에 안겨 네. 김선호님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단풍이 아름다운 먼 산을 바라보면서 듣고 있는데요. 음악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최고의 순간이네요. 오늘 이 계절에 네.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아, 저희도 이제 들으면서 몸을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듣게 됐는데 너무 아름다운 곡이란 생각이 아, 새삼 맞아요.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들려드릴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 테마를 준비하게 네. 된 신곡인데요. 좀 이색적인 곡이긴 해요. 왜냐하면 유재하 씨의 곡이지만 유재하 씨가 쓰지 않은 곡이긴 합니다. 그 앞서서도 말씀드린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당시 이제 학창 시절에 같이 교류하던 밴드 멤버였던 한석우 씨가 작곡을 한. 근데 제목은 또 유재하 씨 노래 같아요. 별 같은 그대 눈빛. 그런 예, 네, 그렇죠. 그렇네요. 라는 곡이고 이제
이 곡을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한 건데 당시에 라디오를 카세트 테이프로 그 다른 멤버 유혁 씨가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간직을 하고 있다가 이번 AI 기술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42년 만에 듣는 유재하의 새 목소리 함께 네. 하시죠. 유재하의 별 같은 그대 눈빛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하의 별 같은 그대 눈빛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내 맘속에 어둠이